11. 7월 중순에 포크롭스코어에서 20회를 쓰다 떨어진 누난의 영재의 촌장이 일의 진행과 풀베기에 관한 보고를 하러 레빈을 찾아왔다. 누난의 영재의 주요 소득은 강변의 풀밭이었다. 예전에는 농부들이 근초값으로 1제사치나당 30루블을 지불하고 풀을 베어갔다. 이 지역의 관리권을 갖게 된 레빈은 풀밭을 둘러보고 이것이 훨씬 값어치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래서 그는 근초의 가격을 1제사치나당 25불로 올렸다. 농부들은 이 대금을 지불하지 않았고 레빈이 우려한 대로 다른 구매자들의 발길마저 덤하게 되었다. 그러자 레빈은 그곳으로 직접 내려가 일부는 일꾼을 고용하여 일부는 할당제를 적용하여 풀밭을 베도록 지시했다. 농부들은 온갖 방법을 동원해 이 새로운 제도를 방해했지만 결국 일은 진행되었고 첫 해에는 근초 판매로 거의 2배에 가까운 수익을 올렸다. 재작년과 작년에도 농부들의 방해는 계속되었고 수확은 똑같은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올해 농부들은 근초의 3분의 1을 가져가기로 하고 풀밭 전체를 인수했다. 그래서 지금 촌장이 풀베기가 끝났다는 것과 비가 올까 걱정이 되어 자신이 서기를 불러 그 입회하에 근초를 분배하고 주인 몫으로 11더미를 쌓아놓았다는 것을 보고하러 온 것이다. 가장 큰 풀밭에서 근초를 얼마나 수확했느냐는 질문에 대한 애매한 대답으로 보나 허락도 구하지 않고 근초를 분배한 촌장의 성급함으로 보나 농부의 전반적인 태도로 보나 레비는 이 근초 분배에 어떤 부정이 개입되어 있다는 것을 알아채고 직접 상황을 조사하러 가기로 결심했다. 점심때쯤 마을에 도착한 레비는 형의 유모의 남편으로 자신과 친구처럼 지내는 노인집에 말을 메어두고 그에게서 풀베기에 관한 자세한 내막을 들어볼 생각으로 그가 있는 양봉장으로 들어갔다. 말이 많고 풍채가 좋은 페르메니치 노인은 레빈을 반갑게 맞이하였다. 그는 레빈에게 양봉장을 두루두루 보여주며 벌들과 올해의 양봉 상황에 대해 들려주었다. 하지만 풀베기에 대한 레빈의 질문에는 내키지 않은 듯 애매한 대답만 할 뿐이었다. 이러한 모습은 레빈의 추측에 확신을 더해주었다. 그는 들판으로 가서 근초 더미를 조사했다. 그 근초 더미에서는 50수레가 나올 수 없었다. 그는 농부들의 비리를 밝히기 위해 즉시 근초를 운반했던 수레들을 가져오게 하여 한 더미를 흙간에 옮겨보라고 지시했다. 그 더미에서는 고작 32수레밖에 나오지 않았다. 촌장은 폭신폭신한 근초를 더미로 쌓아 올리면서 부피가 준 것이라 장담하며 하나님을 걸고 모든 것이 공정하게 이루어졌다고 맹세했다. 그러나 레비는 자신의 명령도 없이 근초가 분배되었으므로 자기 몫의 근초가 한 더미당 50수레라는 것을 인정할 수 없다고 강력히 주장했다. 오랜 말다툼 끝에 이 문제는 농부들이 레빈 몫의 11더미를 더미당 50수레씩 쳐서 자기들 몫으로 인수하고 주인의 몫은 다시 분배하는 것으로 마무리되었다. 이러한 단판과 근초 더미의 분배는 오후 휴식 때까지 계속되었다. 마지막 근초가 분배되자 레비는 나머지 감독을 서기에게 위임하고 버드나무 가지로 표시해둔 근초 더미에 앉아 사람들로 붐비는 풀밭을 넋을 잃고 바라보았다. 그의 앞에 작은 늪을 휘감아 흐르는 강의 굽이는 알록달록한 행렬을 이룬 안악들이 낭낭한 목소리로 명랑하게 제자를 그리며 움직이고 있었고 여기저기 흩어진 근초에서 회색의 구불구불한 파도가 새로 자란 연녹색의 풀 사이로 빠르게 뻗어나가고 있었다. 쇠스랑을 든 농부들이 안악들을 뒤따라가고 파도에서 폭이 넓고 높달았고 푹신푹신한 근초 더미들이 쑥쑥 올라왔다. 그의 왼쪽으로는 이미 풀베기가 끝난 들판을 따라 짐술래가 들컹거리며 지나가고 들판의 근초 더미는 커다란 쇠스랑에 들려 하나둘 사라졌다. 그리고 짐수레에는 향기로운 근초가 말 엉덩이에 걸칠 정도로 묵직하게 쌓여 올라갔다. 풀을 거두기에 딱 알맞은 날씨군요. 좋은 근초가 될 겁니다. 레빈 옆에 앉아있던 노인이 말했다. 이건 근초가 아니라 차라니까요. 마치 땅에 흩어진 알곡을 따라가는 새끼 오리들처럼 근초를 걷어들이고 있어요. 그가 쌓여 올라가는 근초 더미를 가르치며 이렇게 덧붙였다. 점심때 이후로 반은 좋게 운반했군요. 그게 마지막 근초냐? 노인은 집마차의 수리 앞에 서서 사무로 꼰 꽃비의 끝을 흔들며 첼레가를 몰고 지나가는 젊은이에게 소리쳤다.
마지막이에요, 아버지. 젊은이는 말을 세우면서 이렇게 외치고는 첼레가 안에 앉아있는 발그레한 얼굴로 방실방실 웃고 있는 명랑한 안악을 돌아시 보며 씩 웃더니 다시 마차를 몰았다. 누구지? 아들인가? 레빈이 물었다. 네, 제 막내 아들입니다. 노인은 온화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훌륭한 젊은이군. 괜찮은 녀석입니다. 벌써 장가를 갔나 보네. 네, 2년 전 성 빌립보의 날에 결혼식을 올렸죠. 그럼 아이들도 있나? 아이들이라뇨? 저 녀석은 1년 내내 아무것도 모르고 산걸요. 게다가 수줍음이 많았어요. 노인이 대답했다. 아, 훌륭한 근초입니다. 진짜 차 같아요. 그는 화제를 바꾸려고 아까 한 말을 되풀이했다. 레빈은 이반 파르메노프와 그의 아내를 더 유심히 바라보았다. 두 사람은 레빈과 그다지 멀리 떨어지지 않은 곳에서 근초를 쌓아 올리고 있었다. 이반 파르메노프는 수레 위에 서서 젊고 아름다운 아내가 처음에는 한아름씩 나중에는 쇠소랑으로 능숙하게 건네는 커다란 근초다발을 받아 평평하게 고른 다음 발로 그 위를 밟았다. 젊은 안악은 여유롭고 명랑하고 능숙한 모습으로 일했다. 두껍게 뭉친 딱딱한 근초는 쇠사랑에 단번에 집히지 않았다. 그녀는 먼저 근초를 가지런히 펴고 쇠사랑을 찔러 넣은 후 경쾌하고 재빠른 동작으로 그 위에 자신의 몸무게를 싣더니 곧 빨간 허리띠를 졸라맨 허리를 굽혔다가 고개 폈다. 그러고는 하얀 앞치마 아래로 풍만한 가슴을 드러낸 채 쇠사랑을 능숙하게 두 손에 거머쥐고서 근초다발을 수레 위로 높이 던져 올렸다. 이반은 얼른 양옆을 넓게 벌려 아내가 던진 다발을 받아 그것을 수레 위에 가지런히 펴었다. 그는 아마도 그녀가 불필요한 노동을 하지 않도록 애쓰는 것 같았다. 쇠선악으로 마지막 근초를 건넨 안악은 목덜미에 붙은 근초 부스러기를 떨고는 볕에 그을리지 않은 하얀 이마로 비스듬히 내려온 빨간 머리수건을 바로잡더니 수리에 실린 풀을 밧줄로 조이기 위해 첼레가 아래로 기어들어갔다. 이반은 그녀에게 굴대의 밧줄 고리를 어떻게 그는지 가르쳐 주다가 그녀의 말에 큰 소리로 웃음을 터뜨렸다. 두 사람의 표정에는 이제 막 눈을 뜬 강렬하고 풋풋한 사랑이 엿보였다. 12. 짐이 다 꾸려졌다. 이반은 훌쩍 뛰어내려 살이 오른 건강한 말의 고삐를 걸었다. 안악은 쇠사랑을 수레 위로 던져놓고는 원을 그리며 모여드는 안악들을 향해 두 팔을 흔들며 활기차게 걸어갔다. 큰 길로 나온 이반은 집마차 대열에 끼어들었다. 쇠사랑을 어깨에 맨 안악들은 선명한 색을 반짝이며 낭낭하고 명랑한 목소리로 제잘거리면서 수레 뒤를 따라갔다. 한 안악이 거칠고 투박한 목소리로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다. 노래가 후렴 부분에 이르자 투박한 목소리, 가는 목소리, 건강한 목소리 등 50가지 남짓의 다양한 목소리가 사이좋게 다 같이 똑같은 노래를 처음부터 이어 부르기 시작했다. 노래하는 안악들이 레빈이 있는 쪽으로 다가왔다. 그에게는 마치 왁자지껄한 우레를 동반한 먹구름이 자신을 서서히 덮치는 것만 같았다. 먹구름이 밀려와 그를 삼켰다. 그러자 그가 누운 근초더미와 다른 근초더미들, 집마차, 저 멀리 들판까지 이어진 풀밭 전체, 이 모든 것이 고함 소리와 휘파람 소리와 박동 소리가 뒤섞인 이 투박하고 신명나는 노래의 장단에 잠겨 흔들리기 시작했다. 레비는 이 건강한 즐거움을 부러워하기 시작했다. 그는 생의 기쁨을 담은 이런 표현에 참여하고 싶었다. 그러나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그대로 누운 채 보고 들을 수밖에 없었다. 사람들이 노래소리와 함께 시야와 귓가에서 사라지자 자신의 고독과 자신의 육체적 태만과 이 세상에 대한 자신의 적대감에서 비롯된 무거운 우수가 레빈을 사로잡았다. 근초 때문에 그와 가장 심하게 싸운 농부들 가운데 몇 사람, 그에게 모욕적인 처사를 받기도 하고 그를 속이려 들기도 한 사람들, 바로 그 농부들이 그에게 유쾌하게 인사를 건넸다. 그들은 그에게 어떤 악의도 품지 않은 것 같았고 품을 수도 없는 것 같았다. 그들에게는 뉘우침은커녕 그를 속이려 한 일에 대한 기억조차 없는 것 같았다. 이 모든 것은 유쾌한 공동노동의 바닷속에 잠겼다. 하나님은 하루를 주고 또 힘을 주었다. 하루도 힘도 노동에 바쳐졌고 보수는 노동 자체에 있었다. 그렇다면 누구를 위한 노동인가? 노동의 열매는 어떤 것인가? 그러한 생각은 부차적이고 무익하다. 레비는 종종 이런 생활에 마음을 빼앗겼고 종종 이런 삶을 사는 사람들에게 질투를 느꼈다.
그런데 특히 이반 파르메노프와 그의 젊은 아내의 관계에서 본 인상 때문인지 이날 처음으로 레빈의 뇌리에 이런 생각이 또렷하게 떠오르는 것이었다. 너무나 비참하고 태만하고 인위적이고 개인적인 지난날의 생활에서 벗어나 이런 순수하고 아름다운 노동의 생활에 들어있는 것은 나에게 달려있다. 그 옆에 앉아있던 노인은 이미 오래전에 집으로 돌아갔다. 사람들은 모두 뿔뿔이 흩어졌다. 인근에 사는 사람들은 집으로 갔고 멀리 사는 사람들은 저녁 식사와 잠자리를 마련하기 위해 풀밭에 모였다. 사람들의 눈에 띄지 않은 레비는 계속 근처 틈 위에 누워 보고 듣고 생각에 잠겼다. 풀밭에서 밤을 보내려고 남은 사람들은 짧은 여름밤을 거의 뜬 눈으로 지새웠다. 저녁 식사 후 처음에는 대체로 유쾌한 이야기와 요란한 웃음소리가 들리더니 나중에는 노래와 웃음소리가 들려왔다. 기나긴 노동의 하루는 그들 안에 유쾌함 이외의 다른 흔적을 전혀 남기지 않았다. 새벽 노을이 퍼지기 직전 모든 것이 잠잠해졌다. 늪에서 밤새 쉬지 않고 우르대는 개구리들의 소리와 먼둥이 트기 직전 안개가 자욱한 풀밭에서 콧김을 뿜어내는 말들의 소리만 들릴 뿐이었다. 문득 정신을 차린 레비는 근소tum에서 일어났다. 그는 별을 보고 밤이 지난 것을 알았다. 자, 그렇다면 나 무엇을 할 것인가?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는 이 짧은 밤을 새워가며 생각하고 느낀 모든 것을 자기 자신을 위해 말로 표현해 보려 애쓰면서 속으로 중얼거렸다. 그가 생각하고 느낀 모든 것은 세 갈래 생각으로 나뉘었다. 하나는 자신의 예전 생활과 자신의 무익한 지식과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자신의 교양에 대한 거부였다. 이런 거부가 그에게 만족을 주었다. 그리고 그에게는 이런 거부가 쉽고도 단순한 일이었다. 또 하나의 생각과 견해는 그가 현재 살고 싶어하는 삶에 관한 것이었다. 그는 그 삶이 지닌 소박함과 순결함과 적법성을 분명히 느끼고 있었고 그 삶 속에서 만족과 평온과 품위를 찾을 수 있으리라 굳게 믿었다. 그러나 세 번째 갈래의 생각은 이처럼 옛 생활에서 새로운 생활로 이행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 하는 물음에서 뱅글뱅글 맴돌았다. 이 지점에 이르자 그에게는 불분명한 것처럼 보이는 것이 하나도 없었다. 아내를 구할까? 노동과 노동의 필요성을 갖게 된다면? 포크롭스코어를 떠나는 건 어떨까? 땅을 살까? 공동체에 기어볼까? 농가의 여자와 결혼할까? 도대체 이 문제를 어떻게 해야 하지? 그는 다시 스스로에게 물었지만 그 대답을 찾을 수 없었다. 하지만 난 밤새 못자 명료하게 생각할 수 없어. 그는 속으로 중얼거렸다. 이 문제를 정리하는 건 나중으로 미루자. 한 가지 분명한 건 이 밤이 나의 운명을 결정했다는 거야. 예전에 내가 가정에 대해 꿈꾸던 것들은 쓸모없는 공상일 뿐인 제대로 된 생각이 아니었어. 그는 혼자말을 했다. 이 모든 것이 훨씬 더 단순하고 훌륭해. 얼마나 아름다운가. 그는 하늘 한가운데 자기 머리 바로 위로 떠있는 하얀 양떼 구름 속에서 진주적 조개 껍데기 같은 기묘한 모양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다. 이 아름다운 밤에는 모든 것이 아름답구나. 그런데 저 조개 모양이 언제 생겼지? 조금 전에 하늘을 볼 때는 두 개의 하얀 띠 말고는 아무것도 없었는데. 그래, 삶에 대한 나의 시각도 바로 저런 식으로 어느새 바뀌어 버렸지. 그는 풀밭에서 나와 큰 길을 따라 마을 쪽으로 걸어갔다. 산들 바람이 불고 주위가 회색빛으로 음울하게 변하기 시작했다. 어둠에 대한 빛의 완전한 승리인 새벽. 그 새벽이 밝기 전에 흔히 찾아드는 엄울한 순간이 시작된 것이다. 레위는 주위에 몸을 움츠리면서 시선을 땅에 두고 빠르게 걸었다. 저게 뭐지? 누가 오나 본데? 그는 작은 방울 소리에 고개를 들었다. 그와 40발짝 정도 떨어진 맞은편에서 지붕에 트렁크를 실은 말 4마리가 끄는 크레타가 풀에 덮인 큰 길을 따라 달려오고 있었다. 끌채에 맨 말은 궤도에서 밀려나 끌채 쪽에 짓눌려 있었다. 하지만 노련한 마부가 마부 자리에 비스듬히 앉아 바퀴 자국과 나란히 되도록 채를 붙잡고 있었기 때문에 바퀴는 평평한 길을 따라 달렸다. 레비는 겨우 그 정도만 알아차렸을 뿐 카레타에 탄 사람이 누군지도 생각지 않은 채 무심코 그 안으로 눈길을 던졌다. 카레타 한 구석에서 노파가 졸고 있었고 창가에는 이제 막 잠에서 깬 듯한 젊은 아가씨가 두 손으로 하얀 두근에 달린 작은 리본을 붙잡고 앉아 있었다.
생각에 잠긴 듯한 맑은 얼굴의 그녀. 레빈과는 거리가 먼 우아하고 복잡한 내적인 삶으로 꽉 찬 듯한 그녀. 그녀가 그의 너머로 아침 노을을 바라보고 있었다. 그 광경이 사라진 바로 그 순간 진실한 두 눈동자가 그를 향했다. 그녀는 그를 알아보았다. 그러자 놀라움과 기쁨이 그녀의 얼굴을 환하게 빛냈다. 그가 착각했을 리 없다. 그 눈동자를 가진 사람은 이 세상에 오직 한 사람뿐이었다. 그에게 있어 삶의 모든 빛과 의미를 집중시킬 수 있는 존재는 세상에 오직 한 사람뿐이었다. 그는 그녀가 기차역에서 예르구시옵으로 가는 길이라는 것을 알아차렸다. 그러자 그 불면의 밤에 레빈의 마음을 휘저어 놓은 모든 것, 그가 내린 모든 결심, 그 모든 것이 한순간에 사라져 버렸다. 그는 농사꾼의 딸과 결혼을 하려 했던 자신의 공상을 떠올리며 혐오감을 느꼈다. 요사이 그를 그토록 괴롭게 짓누르던 삶의 수수께끼가 풀릴 가능성은 오직 그곳에 맞은편 길로 빠르게 멀어져가는 그 카레타 안에 있었던 것이다. 그녀는 더 이상 내다보지 않았다. 삐걱거리는 용수철 소리는 더 이상 들리지 않고 작은 방울 소리만 희미하게 들렸다. 개 짖는 소리만이 이 카레타가 마을을 지나쳐 갔음을 말해주었다. 이제 주위에 남은 것이랑은 텅 빈 벌판, 앞쪽에 보이는 마을, 황폐하게 버려진 큰 길을 따라 홀로 걸으며 모든 것에 낯설어하는 고독한 그 자신뿐이었다. 그는 하늘을 바라보며 그에게서 자신이 넋을 잃고 바라보던 조개 껍데기를, 그날 밤 그의 상념과 감정의 전체 흐름을 체현한 듯한 조개 껍데기를 찾게 되기를 바랐다. 하늘에는 이제 조개 껍데기를 닮은 것이 전혀 보이지 않았다. 그곳, 도달할 수 없는 그 높은 곳에서는 신비한 변화가 이미 끝나 있었다. 조개 껍데기는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하늘의 절반을 덮은 채 점점 더 잘게 흩어지는 양털 구름의 평평한 양탄자만이 남아있었다. 하늘은 점차 푸른빛을 띠며 빛나기 시작했고 한결같은 부드러움과 한결같은 아득함으로 무언가 묻는 듯한 그의 눈길에 대답했다. 아니야, 그는 혼자 말을 했다. 이런 소박한 노동의 생활이 아무리 멋지다 해도 난 그 생활로 되돌아갈 수 없어. 난 그녀를 사랑해. 13. 알렉세이 알렉산드로비치와 가장 가까운 사람들 외에는 그 누구도 겉보기에 지극히 냉정하고 신중해 보이는 이 사람이 그 성격의 일반적인 기질과 모순되는 한 가지 약점을 갖고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 알렉세이 알렉산드로비치는 어린아이나 여자의 눈물을 무심하게 보고 듣지 못하는 사람이었던 것이다. 그는 눈물만 보면 어찌할 바를 모르며 판단력을 완전히 상실하곤 했다. 그의 사무장과 서기는 이 사실을 잘 알고 있었으므로 여자 청혼자들에게 일을 그르치고 싶지 않다면 절대 울지 말라고 미리 귀뜸을 해주곤 했다. 그분은 화를 내며 당신의 말을 들으려 하지 않을 겁니다. 그들은 이렇게 말했다. 사실 그런 경우 눈물이 알렉세이 알렉산드로비치에게 불러일으킨 정신적 혼란은 초조한 분노로 표현되곤 했다. 나 못합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만 나가주십시오. 그런 경우 그는 대개 이렇게 소리쳤다. 경마장에서 돌아오는 동안 안나는 그에게 그녀와 브론스키의 관계를 털어놓고 곧 두 손으로 얼굴을 가린 채 울기 시작하자 알렉세이 알렉산드로비치는 마음속에 그녀에 대한 적의가 솟구치는 것을 느끼면서도 동시에 눈물이 늘 그에게 불러일으키는 정신적 이 붕괴가 밀물처럼 밀려드는 것을 느꼈다. 그는 그것을 알았기에 그 순간 그의 감정을 표현하는 것은 지금의 상황과 전혀 어울리지 않는다는 것을 알았기에 생명의 온갖 현상들을 억누르려고 애쓰며 조금도 움직이지 않았고 그녀를 쳐다보지도 않았다. 이런 이유 때문에 그의 얼굴에는 시체와도 같은 기이한 표정이 떠올랐고 이 표정은 안나에게 큰 충격을 주었다. 그들이 집에 도착하자 그는 그녀를 카레타에서 내려주고 자신을 억누르며 언제나처럼 정중하게 그녀와 작별 인사를 나누고는 자신에게 어떤 의무도 지우지 않을 몇 마디의 말을 남겼다. 그는 내일 그녀에게 자신의 결정을 알리겠다고 말한 것이다. 그의 최악의 의혹이 사실임을 확인해준 아내의 말은 알렉세이 알렉산드로비치의 가슴 속에 지독한 고통을 불러일으켰다. 그 고통은 그의 기이한 감정으로 인해, 즉 그녀의 눈물이 그에게 불러일으킨 그녀에 대한 육체적 연민으로 인해 더욱더 강해졌다. 하지만 마차 안에 홀로 남게 된 알렉세이 알렉산드로비치는 이런 연민으로부터 요사이 그를 괴롭히던 의심과 질투의 고통으로부터 자신이 완전히 해방되었음을 느끼며 놀라기도 하고 기뻐하기도 했다.
그는 오랫동안 앓던 이를 뺀 사람이 느껴 섬직한 감정을 맛보았다. 지독한 고통과 자기 머리보다 더 큰 거대한 무언가가 턱에서 쑥 뽑히는 느낌을 맛본 후 아직 자신의 행복을 믿지 못하는 환자가 문득 이제는 자신을 그토록 오랫동안 괴롭히고 모든 주의를 스스로에게 쏠리게 하던 무언가가 존재하지 않으며 다시 자신의 이에만 관심을 쏟지 않아도 생활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을 느낄 때의 그런 감정이었다. 알렉세이 알렉산드로비치는 이러한 감정을 경험한 것이다. 아픔은 낯설고도 지독했다. 그러나 이제 아픔은 사라졌다. 그는 다시 삶을 되찾았고 아내만 생각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을 깨달았다. 명예심도 마음도 종교도 없는 타락한 여자 같으니 비록 내가 그녀를 가련하게 여기며 나 자신을 속이려고 노력하기는 했지만 난 언제나 그 사실을 잘 알고 있었고 늘 눈으로 보아왔다. 그는 속으로 중얼거렸다. 실제로 그에게는 자신이 그 사실을 항상 지켜보았던 것처럼 느껴졌다. 그는 지난날의 삶을 속속들이 떠올려 보았다. 예전에는 그에게 추악한 것으로 보이지 않던 모습들이었다. 그런데 이제 그 세세한 점들은 그녀가 언제나 타락한 여자였음을 분명히 보여주었다. 내 삶을 그녀의 삶과 결합하다니 나의 실수다. 하지만 나의 실수의 나쁜 점은 전혀 없었다. 그러나 내가 불행할 리는 없다. 잘못을 저지른 건 내가 아니라 그는 혼자 말을 했다. 그러니까 하지만 난 그녀와 아무 상관없다. 그녀는 나에게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 그녀와 아들에 대한 그의 감정도 그녀에게 그랬던 것처럼 똑같이 변하고 말았다. 그녀와 아들에게 닥칠 그 모든 것도 더 이상 그의 관심을 끌지 못했다. 지금 그의 마음을 사로잡은 한 가지는 그녀의 타락하고 그에게 튄 진흙을 떨어내고 자신의 활동적이고 정직하고 유익한 삶의 길을 계속 걸어나가려면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좋고 가장 점잖고 가장 편리한, 즉 가장 적당한 방식이 될까 하는 문제였다. 멸시받아 마땅한 여자가 죄를 지었다고 해서 내가 불행해질 수는 없지. 내가 할 일은 오직 그녀가 내게 지운 이 괴로운 상황을 벗어날 가장 좋은 출구를 찾아내는 것이다. 그리고 난 그것을 찾아낼 것이다. 그는 얼굴을 더욱더 찌푸리며 속으로 중얼거렸다. 내가 처음도 마지막도 아니지 않은가? 그러자 역사적인 예들은 말할 나위도 없이 아름다운 헬레네는 독일 태생의 프랑스 작곡가 자크 오펜바흐의 오페레타를 가리키는 겁니다. 스파르타의 왕 메멜라우스의 아내 헬레나는 미모로 인해 트로이 전쟁의 원인이 된다. 이런 설명을 해놨네요. 아름다운 헬레네로 인해 모든 사람의 기억에 새롭게 떠오른 메넬라우스를 비롯하여 부정한 아내를 둔 오늘날 상류사회의 남편들이 알렉세이 알렉산드로비치의 머릿속에 차례차례 떠올랐다. 다리알로프, 폴탑스키, 카리아노프 공작, 파스쿠친 백작, 드람, 그토록 정직하고 유능한 사람이 셰메노프, 차킨 시고닌, 알렉세이 알렉산드로비치는 그들의 이름을 기억해냈다. 가령 그 사람들 속에 어떤 불합리한 조소와 우롱이 쏟아진다고 하자. 하지만 난 그 속에서 불행 외에 아무것도 보지 않았고 언제나 그들을 동정했다. 알렉세이 알렉산드로비치는 속으로 중얼거렸다. 그러나 이것은 사실이 아니었다. 그는 결코 그런 종류의 불행에 동정을 보낸 적이 없으며 남편을 배신한 아내들의 예가 많아질수록 스스로를 더욱더 높이 평가했다. 이것은 누구에게나 닥칠 수 있는 불행이다. 그리고 그러한 불행이 나에게 닥쳤다. 문제는 다만 어떻게 하는 것이 이 상황을 극복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냐는 것이다. 그런 다음 그는 자신과 똑같은 처지에 놓인 사람들의 행동 방식을 세세하게 떠올리기 시작했다. 다리알로프는 결투를 했지. 젊은 시절 결투는 특히 알렉사이 알렉산드로비치의 마음을 끌었다. 그것은 바로 그가 육체적인 면에 자신이 없었고 그 자신도 이를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알렉세이 알렉산드로비치는 자기를 겨눈 피스톨을 생각할 때마다 늘 공포에 떨었고 지금까지 단 한 번도 무기를 사용해 본 적이 없었다. 그러한 공포는 젊은 시절부터 그로 하여금 결투에 대해 자주 생각하게 만들었고 자기의 생명을 위험에 처하게 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익숙해지도록 이끌었다. 인생에서 확고한 지위와 성공을 거둔 후 그는 오랫동안 이 감정을 잊고 있었다. 하지만 감정의 습관이 다시 제자리를 차지했다.
이제는 자신의 소심함에 대한 두려움이 너무나 강해졌기 때문에 알렉세이 알렉산드로비치는 결투에 대한 문제를 오랫동안 모든 면에서 곰곰이 생각하며 이 문제를 상념으로 부드럽게 애무했다. 그러나 그는 자신이 어떤 경우에도 결투를 하지 않으리라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다. 의심할 여지 없이 우리 사회는 아직도 너무나 야만적이어서 대다수의 사람들이, 그 가운데는 알렉세이 알렉산드로비치가 특별히 훌륭한 견해를 가진 사람들을 높이 평가하는 이들도 있었다. 이 대다수의 사람들이 결투를 긍정적인 측면에서 보고 있다. 하지만 그들은 어떤 결과를 얻었는가? 가령 내가 결투를 신청했다고 하자. 알렉세이 알렉산드로비치는 마음속으로 계속 생각했다. 그리고 결투 신청 후 자신이 보내게 될 밤과 자신을 겨누은 피스톨을 생생하게 그려보고는 몸서리를 쳤다. 그는 자신이 결코 결투를 하지 않으리라는 것을 깨달았다. 가령 내가 그에게 결투 신청을 한다고 하자. 사람들이 내게 그 방법을 가르쳐 준다고 하자. 그는 계속 생각했다. 그들은 날 정해진 위치에 세우고 난 방아쇠를 당긴다. 그는 눈을 감으며 속으로 중얼거렸다. 내가 그를 죽였음이 밝혀진다. 알렉세이 알렉산드로비치는 혼자 말을 하고는 이런 어리석은 생각을 떨쳐버리기 위해 머리를 흔들었다. 죄를 지은 아내와 아들에 대한 태도를 분명히 하려고 사람을 죽이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단 말인가? 여전히 나는 아내의 문제를 어떻게 처리할지 결정해야 할 것이다. 하지만 훨씬 더 가능성이 높고 틀림없이 일어날 만한 일은 내가 죽거나 상처를 입는 것이겠지. 내가, 아무 죄도 없는 내가, 희생물인 내가 죽거나 상처를 입는 것이다. 이는 더욱더 무의미한 일이다. 하지만 그뿐이 아니다. 내 쪽에서 결투를 신청하는 것은 정직하지 못한 행동이다. 내 친구들이 내가 결투를 하도록 절대로 내버려 두지 않으리라는 것을 내가 과연 모른다고 할 수 있을까? 그들은 러시아에 없어서는 안 될 한 정치가의 생명이 위험에 처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을 것이다. 그렇다면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난 상황이 결코 위험할 정도로 치닫지 않으리라는 것을 이미 알면서도 이 결투 신청을 통해 그저 거짓된 광채를 스스로에게 부여하기만 바라는 셈이 된다. 이것은 정직하지 못한 행동이고 위선이다. 다른 사람들과 나 자신에 대한 기만이다. 결투라니 있을 수도 없는 일이다. 아무도 내게 그것을 기대하지 않는다. 나의 목표는 아무런 방해 없이 활동을 계속하는 데 필요한 나의 명예를 지키는 것이다. 공직 활동은 예전에도 알렉세이 알렉산드로비치의 눈에 큰 의미를 지닌 것으로 보였지만 지금 그에게는 특별히 중요하게 생각되었다. 결투에 대해 곰곰이 생각해보고 이를 거부한 후 알렉세이 알렉산드로비치는 이혼, 즉 그가 떠올린 남편들 가운데 몇몇 사람이 선택한 또 다른 출구로 주의를 돌렸다. 알렉세이 알렉산드로비치는 세간에 알려진 이혼 사례들, 이 관로 속의 설명입니다. 이혼의 사례는 그가 잘 알고 있는 상류사회에 너무나 많았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이혼 사례들을 차례차례 떠올려 보았지만 이혼의 목적이 그가 생각하는 목적과 같은 경우를 단 하나도 발견할 수 없었다. 모든 경우 남편들은 부정한 아내를 양도하거나 팔아넘겼다. 그리고 자신의 죄로 인해 결혼할 권리를 잃은 그 여자들은 새 배우자와 더불어 합법인 척 행세하는 허구의 관계를 맺었다. 알렉세이 알렉산드로비치는 자신의 경우에 합법적인 이혼, 즉 죄를 지은 아내가 버림받은 것에 그치는 그런 류의 이혼을 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했다. 그는 알고 있었다. 그가 속한 삶의 복잡한 조건들은 이 법이 아내의 죄를 드러내기 위해 요구하는 그런 추잡한 증거가 세상에 버젓이 제시되도록 내버려두지 않는다는 것을, 또한 그는 설사 그런 증거가 있다 하더라도 이런 생활에 깃든 어떤 세련된 속성이 그의 증거의 사용을 허락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리고 그 증거를 사용하는 것은 그녀보다 오히려 그 자신의 사회적 평판을 떨어뜨리는 것도 알고 있었다. 이혼을 시도하는 것은 단지 그의 높은 사회적 지위를 헐뜯고 비방하려는 적들에게 좋은 기회를 주는 수치스러운 법정 소송으로 이어질 수 있었다. 가장 중요한 목적, 즉 최소한의 소동으로 상황을 마무리 짓는 것은 이혼을 통해서도 달성할 수 없었다. 게다가 이혼을 하거나 이혼을 시도하기만 해도 아내는 분명 남편과의 관계를 끊고 자기의 연인과 결합할 것이다. 그리고 알렉산드로비치는 지금 자신이 멸시에 가까운 완전한 무관심으로 아내를 대한다고 생각했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아내에 대한 감정이 아직 한 가지 남아있었다. 그것은 바로
그녀가 방해에 부딪히는 일 없이 브론스키와 결합하는 것을 바라지 않는 감정, 그녀의 죄가 그녀에게 오히려 이익이 되는 것을 바라지 않는 감정이었다. 이 한 가지 생각이 알렉세이 알렉산드로비치를 어찌나 지독하게 괴롭혔던지 그는 이 생각을 떠올리는 것만으로도 내적인 고통의 신음소리를 내며 카레타 안에서 벌떡 일어나 자리를 바꿔 앉고 말았다. 그러더니 그는 추위에 약한 앙상한 다리를 푹신한 덮개로 감싼 채 오랫동안 인상을 찌푸렸다. 정식으로 이혼하는 것 외에 카리파노프와 파프쿠친과 그 착한 드람처럼 행동하는 방법도 있다. 즉 아내와 별거하는 것이다. 그는 마음을 가라앉히고 계속 생각에 잠겼다. 하지만 이 방법에도 이혼과 마찬가지로 치욕이라는 불편이 뒤따랐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이 방법 역시 정식 이혼과 똑같이 그의 아내를 브론스키의 품속에 던져주는 셈이 된다는 것이다. 아니 그렇게 할 수 없어. 그렇게는 안 돼. 그는 다시 덮개를 쥔 채 안절부절 못하면서 큰 소리로 내뱉었다. 난 결코 불행해질 수 없어. 하지만 그도 불행해져서는 안 돼. 그가 사실을 모르는 동안 그를 괴롭히는 질투심은 아내의 말로 인해 이가 고통스럽게 뽑혀나간 그 순간 싹 사라져버렸다. 그러나 다른 감정이 이 감정을 대신하였다. 그것은 그녀가 승리하지 않기를, 그녀가 자신의 죄에 대해 보복을 받기를 바라는 열망이었다. 그는 이 감정을 인정하지 않았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그녀가 그의 평온과 명예를 파괴한 대가로 고통받기를 바라고 있었다. 그래서 다시 결투, 이혼, 별거의 조건들을 하나하나 떠올려보고 또다시 그것들을 차례차례 거부한 끝에 알렉세이 알렉산드로비치는 방법은 오직 하나라고 확신하게 되었다. 즉 이미 일어난 일은 사교계에 알려지지 않도록 은폐하고 두 사람의 관계를 끊어놓기 위해 무엇보다 그녀를 벌하기 위해 그 자신은 이것을 인정하지 않았지만 그가 취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강구하면서 그녀를 자기 옆에 붙잡아두는 것이었다. 난 내 결심을 알려야 한다. 그저가 가족에게 안긴 이 괴로운 상황을 곱씹어 생각해 본 결과 양쪽 입장을 고려할 때 어떤 방법을 취하든 표면적인 형 상태만 못하다는 것. 또한 나로서는 그러한 것을 지키는 데 동의하지만 그녀 쪽에서 나의 의지를 실행하는, 즉 애인과의 관계를 끊겠다는 엄격한 조건 아래서만 그렇게 하겠다는 것을 알려야 한다. 이 결심을 확증하며 최종적으로 그것을 채택하려는 순간 문득 알렉세이 알렉산드로비치에게 중요한 생각이 하나 떠올랐다. 오직 그렇게 결정할 때에만 나의 행동이 종교에 따른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는 속으로 중얼거렸다. 이런 결정을 통해서만 난 죄지은 아내를 내치지 않고 그녀에게 개선의 기회를 줄 수 있다. 그리고 나로서는 너무나 괴로운 일이 될 테지만 난 그녀의 개선과 구원을 위해 내 힘의 일부를 바칠 것이다. 알렉세이 알렉산드로비치는 자신의 아내에게 도덕적 영향을 끼칠 수 없다는 것과 그녀를 개선시키려는 어떤 시도로는 거짓 이외에 아무것도 얻을 수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 이 괴로운 몇 분을 보내는 동안 그는 종교에서 지침을 찾아낼 생각은 단 한 번도 하지 않았다. 그런데 그의 결정이 종교의 요구와 부합하는 것처럼 보이게 된 지금 그의 결정에 대한 이런 종교적 성의는 그에게 충만한 만족과 어느 정도의 평정을 안겨주었다. 이처럼 중요한 인생사에 대해서도 그가 종교의 교리에 따라 행동하지 않는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을 거라고 생각하자 그는 기뻤다. 그는 사람들의 무관심과 냉대 속에서도 언제나 종교의 기치를 높이 들지 않았던가. 세부적인 것들을 좀 더 생각하는 동안 알렉세이 알렉산드로비치는 자기와 아내의 관계가 왜 예전과 거의 같은 모습으로 남을 수 없는지조차 깨닫지 못했다. 의심할 여지 없이 그는 결코 그녀를 다시 존중할 수는 없을 것이다. 그러나 그로서는 그녀의 품행이 나쁘고 부정한 아내라는 이유로 자신의 생활을 망치거나 괴로워할 이유가 전혀 없었고 또한 그런 일은 있을 수도 없었다. 그래, 시간이 흐르면 모든 것을 변화시키는 시간이 흐르면 관계도 예전처럼 회복되겠지. 알렉사이 알렉산드로비치는 혼자 말을 했다. 그러니까 내가 생활하면서 불쾌함을 느끼지 않을 정도는 회복될 것이다. 그녀는 불행해져야만 해. 난 죄를 짓지 않았으니 절대로 불행해질 수 없어. 14. 페테르부르크에 도착할 무렵 알렉세이 알렉산드로비치는 이 결정을 완전히 굳혔을 뿐 아니라
머릿속에 이미 아내에게 보낼 편지를 작성해 놓은 상태였다. 수의실에 들어간 알렉세이 알렉산드로비치는 중앙관청에서 온 편지와 서류를 헐깃 보고는 서재로 가져오라고 지시했다. 말을 풀고 아무도 들여보내지 마. 그는 다소 흡족한 빛으로 들여보내지 마라는 단어를 힘주어 말하면서 수위의 질문에 이렇게 답했다. 그러한 표정은 그의 기분이 좋다는 것을 말해주는 징후였다. 알렉세이 알렉산드로비치는 서재 안을 2번 왔다 갔다 하다가 커다란 책상 앞에 멈추었다. 그 위에는 앞서 들어온 시종이 불을 밝혀둔 초 6자루가 있었다. 그는 손가락을 딱딱 꺾으며 책상 앞에 앉아 필기구를 정리했다. 그는 팔꿈치를 책상 위에 얹은 후 머리를 옆으로 기울이고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단숨에 편지를 써내려갔다. 그는 편지를 쓸 때 그녀를 일컫는 호칭 대신 프랑스어로 당신이라는 뜻의 존칭 대명사를 사용하였다. 이 대명사에는 러시아의 존칭 대명사가 갖는 냉정한 느낌이 없었다. 편지입니다. 우리의 마지막 대화에서 난 당신에게 그 대화의 주제에 관한 나의 결정을 알리겠다는 의도를 표현한 바가 있어. 모든 것을 면밀하게 숙고한 후 난 지금 그 약속을 지킬 목적으로 이 편지를 쓰고 있어. 나의 결정은 다음과 같소. 당신의 행위가 어떠했든 난 하나님의 권능으로 맺어진 우리의 인연을 끊을 권리가 나 자신에게 있다고는 생각지 않소. 가족이란 일시적인 변덕이나 독단에 의해 파괴될 수 없는 것이요. 설사 부부 가운데 한 사람이 죄를 지었다 해도 말이요. 그러니 우리의 생활은 예전처럼 계속되어야 하오. 이것은 나를 위해서도 당신을 위해서도 우리의 아들을 위해서도 불가피하오. 난 당신이 이 편지의 원인이 된 일에 대해 이미 뉘우쳤고 지금도 뉘우치고 있다는 것, 그리고 당신이 우리의 불화의 원인을 근절하고 과거를 잊기 위해 나와 협력해 주리라는 것을 굳게 믿고 있어. 그렇게 하지 않을 경우 당신과 당신 아들을 기다리는 것이 무엇인지는 당신 스스로도 짐작할 수 있을 거요. 이 모든 것에 관해 당신과 직접 만나 더 자세히 의논했으면 하오. 별장 시즌도 끝나가고 있으니 가능하면 빨리 늦어도 화요일까지는 베테르부르크로 돌아와 주길 바라오. 당신이 거처를 옮기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을 지시해 두겠소. 내가 이러한 간청의 실현에 특별한 의미를 두고 있다는 것을 유념해 주기 바라오. 카레닌. 추신. 당신이 경비로 쓰는 데 필요한 것 같아 돈을 동봉하오. 그는 편지를 쭉 읽어보고 그 내용에 만족했다. 특히 그는 돈을 동봉할 생각을 해낸 것에 무척 만족해했다. 가혹한 말이나 비난은 한마디도 없었지만 관대함도 없었다. 중요한 것은 이것이 귀환을 위한 황금달이라는 점이었다. 편지를 접어 상하로 만든 크고 묵직한 페이퍼 나이프로 매끈하게 민 다음 돈과 함께 봉투에 넣은 후 그는 잘 정돈된 필기구를 사용할 때마다 늘 그의 안에서 일어나는 만족감을 맛보며 배를 눌렀다. 이것을 급사에게 주고 내일 별장에 있는 안나 아르카지예브나에게 전하도록 해. 그는 이렇게 말하며 일었다. 알겠습니다, 카카. 서재로 차를 가져올까요? 알렉세이 알렉산드로비치는 서재로 차를 가져오라고 분부하고 묵직한 페이퍼 나이프를 만지작거리며 안락 의자 쪽으로 갔다. 그 옆에는 램프와 그가 막 읽기 시작한 에우구비움 금속판에 대한 프랑스어 책이 있었다. 이 에우구비움 금속책은 1444년에 이탈리아의 에우구비움, 지금의 구비오라고 그러네요. 에서 발견된 7개의 청동 금속관을 가리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에우구비움 금속판에 대한 프랑스어 책이 있었다. 안락의자 위에는 유명 화가가 타오는 캔버스에 뛰어난 솜씨로 그린 황금빛 액자에 끼워진 안나의 초상화가 걸려 있었다. 알렉세이 알렉산드로비치는 그 초상화를 바라보았다. 두 사람이 대화를 나눈 그 마지막 밤처럼 속을 헤아릴 수 없는 두 눈동자가 조롱하는 듯한 표정으로 뻔뻔스럽게 그를 쏘아보았다. 머리 위에 검은 레이스, 검은 머리카락, 네 번째 손가락에 여러 개의 보석 반지를 낀 희고 아름다운 손, 화가가 탁월하게 그려낸 그 모습은 알렉세이 알렉산드로비치의 눈에 견딜 수 없이 오만하고 도도한 인상을 풍겼다. 잠시 초상화를 바라보던 알렉세이 알렉산드로비치는 입술이 떨려 부르르 소리가 날 만큼 온몸을 부들부들 떨더니 고개를 돌려버렸다. 그는 황급히 안락 의자에 앉아 책을 펼쳤다. 그는 책을 읽으려고 했지만 도저히 에우구비움 금속관에 대한
이 예전의 강렬한 흥미를 되살릴 수 없었다. 그는 책을 보며 다른 것을 생각했다. 그는 아내가 아니라 최근에 그의 공직 활동에서 발생한 어떤 복잡한 일에 대해 생각하고 있었다. 그 일은 근래의 그의 직무에서 가장 중요한 관심사였다. 그는 지금 자신이 어느 때보다 깊이 이 복잡한 일을 연구하고 있으며 그의 머릿속에 중요한 생각이 싹트고 있다고 느꼈다. 관로 속의 설명입니다. 그는 조금도 자기 도취에 빠지지 않고서 그렇게 말할 수 있었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그 생각은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정치계에서 자신의 지위를 높이고 자신의 적들에게 타격을 입히고 따라서 국가에 막대한 이익을 가져올 것이다. 하인이 차를 내놓고 서재에서 나가자마자 알렉세이 알렉산드로비치는 안락의자에서 일어나 책상으로 갔다. 당면 문제에 관한 서류가 든 손가방을 책상 한가운데로 밀쳐놓고서 그는 희미한 자기만족의 미소를 띤 채 받침대에서 연필을 집어들고 당면한 그 복잡한 문제에 관하여 그가 요청한 복잡한 서류들을 탐독하기 시작했다. 복잡한 문제는 바로 이런 것이었다. 정치가로서 알렉세이 알렉산드로비치의 특성, 오직 그만이 가진 특성. 설명입니다. 출세가도에 있는 관리라면 누구나 그런 특징을 갖고 있다. 설명입니다. 그만이 가지고 있는 특성, 그의 집요한 야심과 자제력과 성실함과 자기 과신과 더불어 그의 경력을 만들어준 그 특성은 서류 행정에 대한 멸시, 서신의 간소화, 가능한 한 현실의 문제에 직접 부딪히는 태도, 검소함으로 이루어져 있었다. 그 유명한 6월 2일의 위원회에서 자라이스크 현의 토지의 관계 사업을 하는 문제가 제기되었다. 이것은 알렉세이 알렉산드로비치의 부서에 속한 사업으로 비생산적인 지출과 탁상 행정을 잘 보여준 예였다. 알렉세이 알렉산드로비치는 이것이 옳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 자라이스크 현의 토지의 관계 수로를 놓는 사업은 알렉세이 알렉산드로비치의 전임자가 시작한 일이었다. 그리고 사실 이 사업에 막대한 돈이 들어갔고 지금도 여전히 들어가고 있지만 아무런 성과를 내지 못한 상태였다. 이 사업이 어떤 결과도 내놓지 못하리라는 것은 명백해 보였다. 알렉세이 알렉산드로비치는 지금의 자리에 부임하자마자 그것을 알고 그 일에 손을 대고 싶어 했다. 그러나 자신의 위치가 아직 미약하다고 느끼던 초창기에 그는 그 일에 너무 많은 이해관계가 얽혀 있으므로 분별 있는 처사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 후 그는 다른 일에 전념하느라 이 문제를 깨끗이 잊었다. 그러나 이 일은 모든 사업이 그러하듯 관성에 의해 저절로 굴러가고 있었다. 이 관로 속의 설명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사업으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었다. 특히 그 가운데는 매우 도덕적이고 음악을 사랑하는 한 가족도 있었다. 그 집안의 딸들은 모두 현악기를 연주할 줄 알았다. 알렉세이 알렉산드로비치는 이 가족을 잘 알고 있었고 위의 딸들 가운데 한 명의 결혼식에서는 아버지 역할을 대신하기도 했다. 이런 설명이 있습니다. 반대파 부수가 이 문제를 제기한 것은 알렉세이 알렉산드로비치가 생각하기에 부당한 것이었다. 왜냐하면 어느 부서에나 그보다 못한 사업이 있었지만 해당 부서의 체면을 보아 아무도 그것을 문제 삼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들은 그에게 이 장갑을 던졌고 이제 그는 과감히 그것을 주워들고 자라이스크 현 관계사업위원회의 일을 검토하고 조사하기 위한 특별위원회를 제정하자고 요구하였다. 그러나 대신 그는 더 이상 그 사람들에게 한치의 양보도 하지 않았다. 그는 이민족 문제를 위한 특별위원회도 소집하자고 요구했다. 이민족 정착 문제는 6월 2일 위원회에서 우연히 제기되었는데 알렉세이 알렉산드로비치는 이민족의 비참한 상태를 지적하며 이 문제를 더 이상 지체할 수 없는 것으로서 강력히 지지했던 것이다. 이 문제는 위원회에서 몇몇 부서들 사이의 논쟁의 불씨가 되었다. 알렉세이 알렉산드로비치에게 적의를 품은 부서는 이민족의 매우 행복한 상황을 누리고 있으며 위원회가 제안한 계획은 그들의 번영을 파괴할 수도 있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만약 나쁜 점이 있다면 그것은 단지 알렉세이 알렉산드로비치의 부서가 법이 정한 방침을 실행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이제 알렉세이 알렉산드로비치는 다음과 같은 것을 요구할 작정이었다. 첫 번째, 이민족의 상태를 현지에서 조사할 새 위원회를 구성할 것. 두 번째, 이민족의 상태가 실제로 위원회의 수중에 있는 공문의 자료와 같다고 밝혀지면 이민족이 이러한 비판적인 상태에 놓이게 된 원인을 정치적, 행정적, 경제적, 인종학적, 물질적, 종교적 시각에서 조사할 다른 새 학술위원회를 제정할 것.
세 번째, 반대파 부서가 오늘날 이민족에게 처하게 된 불리한 조건들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지난 10년간 취한 조치에 대해 보고하도록 요구할 것. 마지막으로 네 번째, 1863년 12월 5일과 1864년 6월 7일자로 위원회에 제출된 제17,015호와 제18,308호 보고서를 통해 알 수 있듯이 해당 부서가 어째서 근본적이고 본질적인 법률인 18조 및 36조의 주석의 의미에 완전히 위배되는 행동을 취하는지에 관하여 해명을 요구할 것. 알렉세이 알렉산드로비치가 이런 생각의 개요를 빠르게 메모하는 동안 생기 넘친 홍조가 그의 얼굴을 뒤덮었다. 종이 한 장을 빽빽히 채우고 나자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벨을 누르고 사무실 서기에게 보낼 쪽지를 건넸다. 그것은 그에게로 필요한 자료를 보내달라는 내용의 쪽지였다. 자리에서 일어나 방안을 이리저리 거닐던 그는 또다시 조상아를 바라보며 인상을 찌푸리고는 경멸하는 듯한 표정으로 입가에 미소를 흘렸다. 알렉세이 알렉산드로비치는 다시 에우구비움 금속판에 대해 책을 읽으며 그에 대한 흥미를 되살린 후 11시에 침실로 향했다. 그가 침대에 누워 아내의 일을 떠올렸을 때 그 일은 더 이상 그에게 그처럼 음울한 모습으로 보이지 않았다.